네, 거시적인 환경, 특히 미국의 긴축 속도의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눈을 읽을 수 있는 채권 애널리스트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죠.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용호님. 예. 어제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으로 하면서 좀 시장을 달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12월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시장에서 최근에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러면 기준금리도 4번 올리고 QT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18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금리도 4번 올리고 QT도 생각보다 속도를 더 높이면서 사실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든 자산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는 데다가 자산 축소까지 하니까 사실은 이머징은 완전히 망가졌었고 미국 주식시장도 결국 11월 달에 망가졌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 완벽하게 2018년에 판박이처럼 정책을 운영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적어도 어제 얘기는 긴축을 안 하겠다까지는 아니고요. 적어도 시장을 엄청나게 놀라게 할 정도의 강한 긴축 뭐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냥 얘기만 하고 있어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라서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안 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긴축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판단은 어느 정도의 강도일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나 최근에 뭐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금리 인상 4번 플러스 QT의 조업까지는 아닐 것 같다. 어제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청문회의 논지도 기본적으로 긴축은 하겠으나 강하게 진짜로 시장을 흔들 정도의 긴축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확정 짓지는 않았어. 이 정도의 콜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기 우리 이제 연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한 1, 20분 토론 갖고 안 될 만큼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할 말이 많은데 지금 강영호님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도 궁금했었는데 지금 메시지가 너무 막 혼재돼 있어요. 맞아요. 그죠? 자, 우리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2월 FMC를 봤더니 뭐 이거저거 다 생략하고 3월 달에 양적 완화 끝나고 그러고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상하고 금년에 3번 아니면 4번 이제 뭐 제이미 다이먼 같은 JP모간 CEO 입에서도 4번 소리가 막 나오고 어제 파월 의장은 그렇게 또 시장을 달랬지만 뭐 라파엘 보스틱 총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파월 얘기만 들어도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자주 바꿨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람들마다 기대가 다 달라서 누군가한테는 이 정도 콜이 완화적인 콜이었을 거고 누군가한테는 이것도 불편했을 네.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파냐 긴축인 뭐 매파냐 비둘기파냐 나누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큰 흐름의 변화, 변곡점을 좀 잡아볼 수 있는데 네. 재작년도 6월 FOMC에서 이제 9월 FOMC 때 흔히 말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은 과거에 미국의 BEI가 1.8, 1.9대에서 막혔는데 네. 이걸 뚫겠다는 이야기고요. 연준이 의도를 가지고 물가를 올려버리겠다. 그 얘기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 계속 돈 풀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연준의 방향은 어쨌든 공격적 완화라는 평가보다는 진짜 전쟁에 나서는 장수의 심정으로 돈 풀겠다는 콜이었고요. 어찌됐든 어떤 이야기가 있고 속도 조절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12월 FOMC에서 공식적으로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뷰를 포기하겠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긴축에 나설 거라는 작년에 12월에 태세 전환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연준에 대한 해석은 생각보다 긴축에 빠르게 나설 수 있다라는 해석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요. 어제 나왔던 청문회에 저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도 강도에 대해서 워낙 시장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최악을 가정하기 마련인데 예. 최악까지 고민하다가 최악은 아닌가 정도의 이야기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연준이 역시나 계속해서 완화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나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파월도 사실 말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은 변곡점을 잡아내는 게 핵심인데 평균 물가 목표제도 도입했을 때는 핵심 변곡점 중에 하나 돈 엄청나게 풀겠다. 네. 12월 FOMC에서 그 평균 물가 목표제도에서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너무 높아. 일시적 철회.
이것도 또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연준은 어쨌든 이제 회수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풀 때 좋았던 스타일, 투자 전략에서 바꿔야 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어제 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페드 워처로서 또 채권 전문가로서 저의 이런 어떤 그 질문 내지는 막 불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연준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싶은 것은 지금도 국채 모기지 채권 회사채 사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한 400불, 300불 사고 있나? 그 정도 사고 있죠.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달도 사고 다음 달도 사요. 네. 그러면서 곧 금리 올리고 대차 대조표도 줄여 나가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 할 정도 되면은 뭘 꼭 3월까지 양적 완화를 해야 됩니까? 그냥 차고 넘치는데 영래포 자금만 1조 5천억 달러 늘 넘는데 지금 사주는 양적 완화 지금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무슨 말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데 시장과의 소통하고 시장이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시장이 가격에 프라이싱하는 시간을 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준다. 시간을 주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기가 채권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 떨어질 때 롤오버 할 때 연준이 이만큼 사주니까 내가 포트폴리오 좀 가져가야지. 이런 사전 전략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채권은 만기가 있어서 만기 따라서 떨어지는 만기 따라서 어느 정도 사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시장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차를 두고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연준도 일단은 니들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이러니 그걸 프라이싱 해라.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좀 계도 기간 법도 아시겠지만 공표하고 나서 계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봐라. 네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그 금융이 코로나 때 얘기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도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인지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무조건 엄청 퍼줄게. 그래서 우리도 모르니까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니까 과도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말씀하신 대로 RRP, 그러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연준이 영래포, 시중은행들한테 RRP. 돈을 예, 줬더니 네. 그 은행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금 가지고 대출을 할 수도 있고 네.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할 수도 있는데 주식 채권 비싸 보이고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그 돈 가지고 그냥 연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연준 입장에서는 줬더니 다시 들어오는 돈이 1.5조. 그 얘기 뭐냐면 정책 당국자가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니까 막 퍼줬더니 시장 참가자들이 판단할 때 현재로서 쓰임이 없는 돈이 1.5조 달러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 더 이상 안 할 내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1.5조 달러 가까이 있는 돈을 빼도 빼도 사실 그럼 큰 힘이 큰 없겠다. 타격 없네. 그래서 뭐 QT에 대해서 이야기가 빨리 나온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4번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왜 QT를 빨리 했는가에 대한 저의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뭐가 다르냐면 과거에 금리 인상 처음 할 때는요. 미국의 2년, 10년 스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가 뭐 한 2, 300bp가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쭉 빠졌어요. 100bp를 깼던 게 2017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4번 올리고 QT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100bp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100bp 언더거든요. 아하. 100bp가 안 되는데 기준금리를 100bp 올리면 내년에 장단기가 또 역전될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연준 판단에는 야 이거 이런 금융 환경에서 기준금리만 가지고 정책 정상화에 나서면 금융시장에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 아마도 커브를 조금 세우면서 긴축을 할 수 있는 금리 인상과 QT의 조합을 묘수로 냈다라고 보고요. 지난번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연준이 QT가 금리 1, 2회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4번 올리고 QT도 할 거야가 아니라 금리 인상과 QT를 조합해서 이번 사이클에선 정책 정상에 나설 거다. 그러면 대략 일단 상반기는 워낙 물가가 지금 강할 때니까 실물 경제를 타겟하는 금리 올리고 하반기는 금리 인상이 QT로 대체돼서
정책 정상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연구원님은 지금 상반기에 그럼 금리를 한 몇 번 정도? 상반기는 3월, 6월 2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하반기에는 QT로 대체돼서 금리는 동결 대신에 정책 정상화를 좀 빠르게 나설 거다. 그러니까 네 번까지 올리진 않을 거고 두 번 올리고 하반기에 QT로 할 네네.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강 연구원 하신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딱 정해놓고 나서 그 길을 갔다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잘 쓰는 말이 데이터 디펜던트. 맞습니다. 데이터 따라서 경기 상황 따랐었는데 그동안에 점도표 바뀐 거, 말 바뀐 거 보시면은 지금 요즘 회자되고 있는 금년에 3번 올리거나 4번 올려 이게 꼭 그렇게 간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쵸? 그 말씀이지. 생각해 보시면 네. 당장 딱 1년 전 점도표에서는 내년까지도 동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동결이었어요. 맞아요. 네. 1년 만에 바뀌었던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준이 이제 델타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병목 중에 중요한 지역이 사실은 동남아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보다 의외로 동남아가 중요한 게 미국 애들이 반도체 수입의 50%를 동남아에서 합니다. 근데 그 우려변이라고 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이 중에서 동남아가 처음 터졌을 코비드 처음 터졌을 때는 굉장히 청정 지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미크론에도 별로 안 올랐다가 델타 때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연준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뭐 동남아가 생각보다 그 오미크론 이슈에 크지 않아서 그렇게 본다면 4번 다 올리진 않아도 충분히 병목 현상 풀리고 나면 지금 저희가 느끼고 목격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물가에서는 하반기에는 좀 한 발 물러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강성원 연구님 그러면은 어제 파월 청문회 전후해서 보여준 뉴욕 시장의 반응, 증시 확, 특히 성장주, 그리고 국채 수익률 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가 네. 약하니까 유가도 한 4% 네, 뛰고. 맞습니다. 요게 그러면은 이제 뭐 장기 전망은 서로 다 자신 없고 적어도 이게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유의미하다. 아니요, 그렇게 보지 그렇게 안 않아요. 보인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게 어쨌든 QT를 할 거고 QT를 하면 뭐가 핵심이 QT라는 표현보다 양적 긴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양적 긴축을 하면 뭐가 핵심이냐면 작년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곡점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변곡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긴축인데 작년이 되게 채권 시장에서 되게 전례 없던 해였던 게 작년이.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 지수 기준 마이너스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 연준이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정책 정상화에 나설 때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명목보다 실질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요. 네. 이게 과거에 2004년, 5년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할 때 다 똑같이 나왔던 건데 네. 작년에는 명목금리가 어쨌든 테이퍼링 작년에 했잖아요. 명목금리가 50bp 이상 올라갔는데 60bp가 올라갔는데 실질금리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냐? 아니요. 실질금리를 연준이 눌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의 근거는 과거에 지난 금요일날 김일구 상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네. 왜냐하면 논리가 있는 게 그 IT 버블 때는 리세션 끝나고 나서 주가가 30% 흘렀습니다. 네. 버블 딥이 왔고요. 네. 금융위기 때는 안 왔는데 왜 안 왔냐? IT 버블 때는 실질금리가 올랐고 금융위기 때는 실질금리 내렸어요. 연준의 레슨은 리세션 때 실질금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더블 딥이 올 수 있다. 그게 작년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실질금리를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눌렀다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긴축에 나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실질금리 정상화 해야죠. 네. 실질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성장주나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것들이 좋았는데 네. 실질금리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1년 내내 컨셉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실질금리 정상화를 일단 상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상반기에는 실질금리가 정상화되는 테마 자체가 유지된다면 뭐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때 누려왔던 뭐 수혜를 받던 알겠습니다. 무슨 이런 말씀인지 부분은 알겠어요. 네네. 아니,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약간 1.8%에서 막히는 느낌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1.8%에서 꼭 못 넘는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그러면 일단 항상
그 금리 인상 사이클 초기에 들어가면 10년 금리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어디냐, 금리 인상 어디까지 가냐를 네. 가늠합니다. 먼저 한번 터치를 하고 빠져요. 한번 건드리고. 근데 지금 점도표가 2%, 유로달러 선물 시장도 2%를 드디어 이제 찍었기 때문에 아마도 현물 금리도 일단 한 3, 4월 중에 상반기 중에 이자 한번 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이자 한번 한번 볼 거다. 보고 오히려 그때가 이제 진짜 유의미한 저항선. 그러니까 1.75가 저항선은 맞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저항선인 것이지 상단은 아닐 것 상단은 같습니다. 아니다. 네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네. 지금 갑자기 금통이 거의 뭐 네네네.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하더니 또 살짝 다가오니까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달에 금리 인상 할 것 같고요. 할것 어쨌든 같다? 총재 신년사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신년사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데 네. 11월 금통위 때 연속 인상도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였고 신년사에서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1월달 금리 인상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 금통위 때 금리가 빠졌던 큰 이유가 그동안 금리 인상 핵심 근거였던 가계부채에 대해서 평가가 나아졌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잡겠다고 금리 올리겠다라는 콜이었었는데 가계부채 문제 완화됐습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11월 금통위 이후에 나온 지표들도 이제 부동산 문제는 좀 완화되고 있는 것 같다. 대출 규제가 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총재께서도 그때 얘기하셨던 게 꼭 미국이 올려서 한국이 꼭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일단 올해 연준이 금리 2번밖에 안 올린다고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총재 입장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올린다 우리 꼭 올리는 거 아니다 입장이실 것 같아서 일단 금리는 올리되 분위기 자체, 기자회견 자체는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일 거다. 그래서 비둘기파적 금리 인상 정도를 보고 있어서 아마 한국 단기 채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금요일 날 또 국채 선물 시장 또 한바탕 난리치겠구나. 그렇죠. 변동성이 클 겁니다. 거기다 또 예. 금요일 그래요. 네,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NH투자증권 강승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